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지난 2017년이었죠. 제주도가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 매년 1,000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산 투입에 따라서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편에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5년 그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바람직한 버스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김한국 부회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12대의 첫 행감인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오영훈 도정이 이제 취임한 지 100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영훈 도지사께서 펼치시는 이제 도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버스본부의 안용근 제주지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부장님. 이 민주버스본부는 양대 노총이라고 하죠. 한국노총, 민주노총 쪽 어디 소속입니까?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민주노총 소속이시고요. 네. 그러면 현재 조합원은 몇 분 정도? 제주도에는 지금 73명 조합원이 있습니다. 73분 조합원이 민주지부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교통항공국의 이상은 국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근에 가장 뉴스를 뜨겁게 달군 것 중에 하나가 버스 준공제 관련 용역이 중단되었다라는 뉴스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중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용역을 보완 중입니다. 특히 노선 조정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용역을 위해서 중단이 아니라 보완하는 중이다라는 네,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상철입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 예전에 전국의 대중교통 체계를 한번 다 평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최근에 어떤 연구들 하고 계십니까? 예, 버스 체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작년 말에 그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제 버스 유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공영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가요? 유형별로 좀 차이가 나지만 11군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제주도도 포함된 거겠다. 그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전국적 상황과 아울러서 제주 상황 많이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1월에 착수한 용역 결과가 공개되었죠. 그리고 공청회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 8월에 준공영제를 처음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만 5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5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총평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산은 보니까 준공영제 하기 전에 한 100억가량 투입되었었는데 지금 1,000억이니까 10배 정도 투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도 존재하고 있고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 좀 편하게 평가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의장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예, 5년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해본다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그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이제 버스 출도착 정보 제공이 이제 돼서 도민들이 좀 편안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차 간격도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은 버스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에 따라서 종사자 수도 굉장히 늘었고요. 그리고 노선도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수송 분담률은 14%대에 머물면서 전국 평균이 한 25%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투자된 돈만큼 과연 도민들이 이 버스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산 투입했으면 효과가 이만큼 나야 되는데 좋은 효과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수송 분담률 안 늘어난 게 가장 큰 문제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부의장께서 얘기했던 대로 서비스 측면에서는 분명히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요금이나 무료 탑승 복지 확대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를 통해서 고용도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대부분이 노선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도 차량 운행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에 따라서 또 재정 부담도 증가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딜레마네요. 고용은 늘어났고 노선도 늘어났는데 또 너무 많은 노선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급 측면에서 서비스의 총량이 늘어난 건 분명히 사실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급 방식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접근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공영제를 도입한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공급량 자체는 늘어나는데 이용자 수가 증가하거나 분담률이 늘어나는 현상은 좀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중공영제라고 하는 공급 방식 자체가 좀 결함이 있는 제도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진단을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해서 지금 약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20년을 평가할 때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부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뭐 긍정의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좀 부정적인 네. 시각으로 좀 바라봅니다. 정책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급 방식의 문제가 좀 대두된다. 그러니까 중공영제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앞에서도 앞으로 이제 언급되겠지만 이번 영역 결과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그 수치는 중공영제 한계 내에서 수치한 것밖에 뭐 그거에 이제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5년의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부정을 바라보는 게 우리 부장님이나 우리 지부장님 입장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송 분담률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지부장님은 이 공급 방식, 예컨대 지금의 중공영제의 체계가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은데 이 토론 조금만 더 이어가서 해볼까요? 네. 제가 아까 그 수송 분담률을 말씀드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노선 자체가 네. 이렇게 통계를 용역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제주시 간선 지선 네. 그리고 급행버스 내지는 리무진의 이제 분담률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외곽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분담률이 떨어집니다. 특히 또 서귀포 같은 경우도 보면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뭐 물론 인구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네. 효율적인 노선이 안 되다 보니 중복 노선이 많고요. 그리고 못 가는 노선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서 농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요. 네. 특히 또 제주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쨌든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뭐 특성상 제주도 분들이 환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도민의 정서 그리고 뭐 너무 치우쳐진 노선에 대한 개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선 개편을 하면 지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복 일정 부분은 노선을 높일 좀 수 있다고 해소하고, 봅니다. 예, 그 뭐 그런 부분으로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공영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정책 평가를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노선의 효율성과 환승 체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전국 공이 나오네요. 네네.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사실은 노선 자체가 업체별로 분할된 형태이고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의 수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노선을 조정한다는 것은 나의 사업 수단을 조정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되게 저항감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서 이것을 존중하더라도 도민들의 서비스를 생각해서 다른 방식의 그 공공 서비스 제공 방법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용역 결과에서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노선 개편이 꼭 필요한 일인데 노선 개편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2004년도부터 준공영제가 진행이 됐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노선 개편은 20년 넘도록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준공영제 시행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노선 개편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공영제 체계 내에서는 노선 개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크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행정이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구조적 한계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신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노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지 노선도 많고 중복 노선도 많고 이래서 그 버스 대수는 또 그에 따라서 증가하고 이래서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익성도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
위원장님. 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는 여건이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그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다르고 노선도 운영에 있어서 성질이 좀 다를 겁니다. 지금 운영 수단은 저희로서는 지금은 중공영제 틀 내에서 네. 개선을 하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은 그런데 그 입장에서 지금 뭐 부장님이 이제 제안하신 건 노선 개편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건데 노선 개편이 가능하겠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하다고 보고 예. 있고. 그리고 노선 개편에 따라서 일단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자주 갈 수도 있고 좀 편의나 수요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민분들도 중복 노선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좀 개편은 필요한데 그게 물리적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은 될 거다라는 말씀이니까 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버스 요금은 최저 수준이고 노선도 지금 많이 확대됐는데 이용 계획은 지금 감소했다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있다, 감소했다, 정체되었다, 뭐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지금까지 얘기면은 노선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뭐 국장님이 또 자체적으로 평가하신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 계획은 물론 그 코로나 시기를 봤을 때는 감소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네.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중공영제 이후에 한 15%가 증가했습니다. 이용 계획이 증가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용 계획은 증가했는데 수송 분담률은 정체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수송 분담률은 그 14% 수준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우리 지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코로나나 뭐 고령화 증가 추세 그게 원인이라고 이제 부정은 안 하는데요. 네. 뭐 버스 대수가 늘고 뭐 배차 간격이 줄긴 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들이나 그 관광객들이나 버스보다 승용차나 뭐 렌트카가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제 줄어드는 건데 이 중간에는 운송 사업자의 수익을 보존하는 그 중공영제 한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주고 좀 전에 이제 노선 개편 말씀하셨는데 노선 개편도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이 목표를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선 개편한다고 해서 중공영제의 지금 부정적인 것이 벗겨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약간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건 중공영제 체계 자체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해보는 걸로 우리가 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붙이실 부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수송 양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찌 됐던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선된 건 맞거든요. 한 번 오던 버스가 두 번 오면 어쨌든 개선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송 분담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도민들의 전체 이동량에서 그 수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도민들이 더 많이 이동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버스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증가했어도 전체 이동량 자체가 늘어나 버리고 거기에서 버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수송 분담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수요는 버스가 흡수합니다. 그런데 새로 발생된 수요, 이동 수요를 이 버스 체계가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영제 전환이 의미가 없다. 그렇지는 않고 그것이 새로운 수요를 흡수할 만큼 탄력적이냐 그랬을 때 중공영제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공영제이기 때문에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평가입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가 화성. 예, 네.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가 이제 재정 지원형 버스 노선도 운영하지만 공영 노선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행 노선을 공영제로 운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접고 다른 노선을 개발해서 또 실험을 하는 이런 식의 정책 변화가 있었고요. 올해 초에 시행한 것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그 버스 공영 노선을 신설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 3차례 정도 워크숍을 하면서 노선을 직접 만들고 그리고 그 버스 운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 도로 환경과 그 다음에 차량을 쉴 수 있는 주차 환경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 정도의 노선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노선을 신규로 만들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의 노선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공영제를 통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좀 사례로 발견이 됩니다. 일단 어쨌든 이 수요 탄력성에 대해서는 중공영제보다 공영제가 더 높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뭐 수요 응답도 하기 쉽고 네네, 그렇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중공영제라는 시스템을 차라리 공영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지금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주제가 아니고.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공영제를 하게 되면 초기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인수 관련 그 업체를 인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무형자산인 경영권이나 노선을 인수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고용 승계 관련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 교통공사를 설립하거나 제도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중공영제를 개선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일단은 공영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은 중공제 안에서 좀 보완해 가겠다라는 입장이십니다. 물론 노선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라는 부분에 장점이 있는 거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초기 비용 말씀하시는데 네? 초기 비용 공공재로 가면 공공재로 초기 비용 할 때 초기 문제를 비용.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토론해 보시죠, 그러면. 아니, 초기 비용이 맨 처음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운영 비용이 공영제나 중공영제 운영 비용이 뭐 2014년도 서울시에서 그 딜로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한 94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오히려. 차라리 공영제라면 예산 투입이 줄어든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초기 비용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들어가죠.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11군데에서 그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실제로 그 도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선을 완전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의 완전 공영제 형태는 2군데에 불과하고요. 신안군하고 정선군에 불과하고 그거는 사업자가 도산했거나 혹은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한 노선씩 매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사례고 그 외의 사례는 대부분 사업자가 적자 노선을 운영하기 힘들어서 내놓거나 아니면 적자 노선이 너무 불보듯 뻔해서 정책의 요구,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신규로 만드는 노선에 한정돼서 공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초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 이유가 없죠. 근데 물론 자동차를 사야 되고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도 가장 공영제를 크게 하는 곳을 봐도 기존 공사 내 버스 본부 형태로 해서 어쨌든 내부화시켜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 이걸 위해서 별도로 공사를 바로 만들거나 이런 사례는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트램도 고민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도내 교통수단을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통공사를 하나를 만든다는 플랜 하에 공영제 버스 시스템을 어떻게 좀 넣어놓고 옮길 거냐 이런 방식으로 고민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김상철 위원장님께 지금 아까 기초자치단체는 2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 공영제를 네네네. 전국 그 시도 단위의 광역 그 시도에서 혹시 하는 데 있습니까? 광역 단위는 힘들죠. 없죠. 왜 그러냐면 예. 도 단위는 어쨌든 이 버스 면허의 등록지 자체가 시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공영제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안용건 지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공영제를 해야 뭐 여러 가지 뭐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아까 이상은 그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지금도 1,000억 원 이상 이제 중공영제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완전 공영제를 하게 되면 다른 17개 시도에서 지금 한 경우가 없는 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지만 굉장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공영제를 개선해서 이제 해봐야 이게 나오지 지금 시점에 뭐 중공영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완전 공영제로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한마디만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를테면 그 경기도에서 했던 공영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노선 개발을 도에서 하고
대신에 한정 면허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가 운행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일종의 이제 노선 입찰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도 공영제의 중간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핵심에 놓고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된다. 요 취지에서 이 공영제나 준공영제냐라고 하는 문제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민간 사업자가 지니고 있는 노선권을 존중하면서 노선 개편이라는 것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는 공공에서 통제할 수 있는 노선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아마 시 단위의 버스 체계는 이제 그 용역 결과를 보니까 간선 체계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 외 지역에서 수익성이 없다면 그 노선들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 협의하에 노선권을 반납을 받던 아니면 신규 노선을 공영제로 좀 운영을 해보던 이런 방식의 시도들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제주도도 공영버스가 있었거든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사실 그 민간 사업자에서 소위 말하는 알짜 수익 노선을 이렇게 내놓고 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도 일단 한번 시도를 해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공영버스제를 지금 준공영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영 노선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기존의 준공영제가 사업자의 적자를 보존해서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방식으로 좀 프레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준공영제에 투자되는 돈이 비용이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이것이 필수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준공영제 체계에서는 그걸 투자로 보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의 이윤 구조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으로 거죠. 가버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있으니 차라리 공영제로 해서 돈이 덜 들더라도 투자 비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면 도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이 정도 비용을 써서 유지할 만하다. 근데 지금 준공영제는 그런 투명성이 확보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럼 국장님 현재 제주도의 공영버스는 몇 대가 됩니까? 공영버스가 지금 96대가 약 100대. 운영되고요. 읍면 지역에서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의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지부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기존 공영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있다는 현재의 그 민영과 공영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균형감을 찾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더 논의를 해보면 한 가지 좋겠고요. 더 네. 말씀드리면 네. 마무리 공영제에 대한 그 마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예, 마무리. 네. 그 지자체하고 이제 타 지자체하고 이제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작한 지가 5년이에요. 네. 별로 안 된 거죠. 근데 서울은 지금 2004년부터 했으니까 꽤 됐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 밀도로 봐도 서울, 대전, 뭐 광주, 부산보다는 우리가 공영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도시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네. 인구가 많아야 수익성이 나오거든요. 네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70만밖에 안 되는데 공영제로 갔을 때 저는 오히려 수지 타산이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야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아지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승용차 위주 그리고 렌터카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지부장님 말씀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공영제를 이제 버스를 수익성으로 보느냐 공공제로 보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 같아요. 그 관점은 이제 예.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다고 뭐 결과가 나올 수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준공영제라는 입장 자체는 버스를 공공제로 보는 입장이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금 제주도가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운영에 대한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실질은 그렇게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그게 공공의 셈이죠. 그죠. 예. 그러지 않으면 돈을 투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운송 수지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보니까 서울이 운송 수지가 한 79%,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가 투자하면 한 80만 원 회수가 가능한데 예. 제주도는 지난해 보니까 28%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하면 28만 원밖에 회수 못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이게 적자 폭이 서울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운송 수지라는 것이 두세 배 차이 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로 보여지는데 네. 제주도가 이렇게 운송 수지가 크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한편에선 그렇게 차이가 나도 좋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버스 노동자분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어, 뭐 다른 복지적 요소도 많이 좋아졌어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상세된 측면이 있을 건데 이제 복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먼저 한번 도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아까 인구 밀도가 낮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버스가 이렇게 그 커버해야 되는 지역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버스 대수나 노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네. 또 그 단일 요금이나 전국 최저의 그 버스 요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입 부분 그러니까 그 공급은 많은데 수입은 적은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비용이 상당 부분 또 부담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주 52시간은 뭐 제주 아니니까 전국으로 다 같이 도입된 거니까 전국 운송 수지가에서 비교할 때는 어쨌든 제주가 높다는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지금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밀도 그리고 인구 수에 비례해서 저는 운송 수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는 네. 제주하고 솔직히 저는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인구가 많으면 어쨌든 수요가 많으면 이익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고정 승객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학생 그리고 할인 대상인 이제 경로 우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한 수요의 40% 되거든요. 네, 전체 한 40%다. 예, 전체 40%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 이분들이 탑승했을 때는 복지 차원입니다. 네. 그러면 그 복지 차원까지 포함했을 때 운송 수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운송 수지를 높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되지만 일단 버스 운송업체하고 여러 가지 좀 합의를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버스 들면 어떤 운송 합의를? 단가라든지 어떤? 버스 운송 단가요. 단가 문제?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뭐 부적절한 그 임원들에 대한 보수 지금 많이 개선됐지만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운송 수지가 높아지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할인 대상 경로 그리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도 운송 수지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년에 한 1,00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350억 정도가 네. 아까 같은 무임이나 할인 그리고 단일 요금 이런 거에 대한 효과입니다. 교통 복지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우리 두 분 말씀은 하나는 지금 복지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하나는 좀 새는 돈을 좀 잡아야 된다. 새는 돈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사실 운송 수지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측면으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생산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생산 비용이 단가가 너무 높다. 많다라고 네.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수요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행정 비용, 그러니까 행정이 정책 결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부담을 수용하기로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도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 금액의 3분의 1 정도가 소위 복지 목적의 지출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용자를 늘려서 채우는 부분하고 사업 비용을 낮추는 부분인데 이번 용역 보고서를 보면 사업 비용 부분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좀 드러났습니다. 운송 그리고 단가가 이제 높다. 예, 그러니까 뭐 연료비나 아니면 뭐 임원 인건비나 내지 이런 부분에서 좀 높다는 것이 나왔고 특히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지역이랑 크게 차이가 날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등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표준 운송 단가의 항목들이 더 많습니다. 한 10개가 넘는 항목들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지금 제안되어 있는 용역 보고서 상으로는 이제 그 표준 운송 단가의 세부 항목들이 좀 이렇게 작아서 이것들을 정말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약간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송 수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수요와 관련된 부분. 근데 그것만으로는 볼 수 없고 도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비용.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업자가 만들어내는 사업 비용들이 있을 건데 그 사업 비용에 적절하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시민들은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별로 동의가 안 돼. 저는 복지 부분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사업 비용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이 준공영제 비용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버스 업체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지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지금 어쨌든 운송 원가는 높고 그러면 이게 버스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쪽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좀 비교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좀 안타깝게도 버스 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좀 아직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뭐 지금 사업 비용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나 이제 아니면 운송 사업자들 수익 보존하는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누면 복지 부분 쪽에서는 거기에 안에도 버스 노동자의 이제 처우 개선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아주 미흡합니다. 뭐 제일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첫째가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죠. 근무일 운행하는데 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가까운 식당에서 사 먹거나 편의점 음식 같은 거로 때우는 그런 실정이고요. 뭐 휴게실 위생이나 관리 문제 이런 거 여전히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유가 그 사업자들한테 노무 관리의 책임이 그 모든 그 권한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하려면 도가 지휘 감독하는 게 아니라 운송 사업자들이 그것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운송 사업자들은 뭐 재정 지원 정해진 금액에서만 지원받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항목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게 조금 이제 중공제 되면서 애매해진 게 도도 경영자 아닌 경영자 입장을 좀 띄게 되어버린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선 또 다른 버스 회사의 또 소유주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관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것. 버스를 올해에 한 대당 얼마 줄 거냐라고 하면 거기에 뭐 유류대, 타이어, 마모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 중에 그 버스 노동자에 대한 임금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처우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도가 협상을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가를 정할 때 협의를 하고 그러면 이게 도가 분명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지금 노동자의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국장님?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급여 수준을 봤을 때는 서울, 부산보다 약간 낮고요. 급여는 조금 낮다. 대구, 광주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한 중간 정도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급여 수준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근무 여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그 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어서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능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요청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보험료 같은 건 전국이 똑같을 건데 제주가 조금 다르게 좀 적용됐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준 운송 원가가 제일 문제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버스 업체들을 도민들이 좀 신뢰하지 않는다. 다양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들에 따르면 뭐 노무를 가지고 이사로 등기시켜고 돈을 막 공영제, 중공영제를 돈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버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냐라는 의구심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투명한 재정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하신 보험료 같은 게 좀 잘못 책정됐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표준 운송 원가의 주요 항목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공통화할 수 있는 항목들, 그러니까 상호 비교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커서 상호 비교가 의미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운행 여건이 완전히 다른 도시 지역 그 도시 지역과 아니면 그 외 지역을 타이어 마모비 뭐 이런 걸로 비교를 하면 그건 넌센스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보험료의 경우에는 아마 그 사업자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있고 거기서 그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요율 자체가 있는데 그게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느 지역의 준공영제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이 다른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또 사례를 보면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급하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쓰는 바람에 또 그 공공이 직접 퇴직적립금을 아예 가입을 시켜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이 준공영제하에서 표준운송 원가에 따라서 뭔가를 지급하더라도 지급 방식을 바꿈으로써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동 조건이나 내지 이런 것들을 좀 평균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고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하는 게 더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공영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서로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보시면?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안용건 지부장님 말씀하신 버스 노동자 처우에 관련해서는 이번 용역 결과에도 보면 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상회합니다. 네, 높다. 그렇죠. 예. 근데 운전자 인건비라든지 정비직 인건비는 전국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 중간에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인건비만 보더라도 임원에 대한 인건비는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버스 운송에 종사하시는 운전자라든지 정비직은 인건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표준 운송 원가에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언론에도 계속 나타났지만 버스 운전 종사자들이 뭐 회차지라고 하죠. 네. 갔을 때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노상방뇨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식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리 현상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버스 회사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이 안 나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네. 저희가 용역 통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원가 부분은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사실인 거고 예. 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뭐 19년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걸로 서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원가 절감으로 해서 네. 할 수 있는 효과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노선하고 버스를 흔들지 않으면 비용 절감 효과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제 노선 조정이나 뭐 운행 대수 조정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부장님은? 노선 개편 필요하겠죠. 네. 뭐 잘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표준 운송 원가 내 항목을 비율을 조정하는데 좀 진정성이 있지 않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의 하나가 성과 이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 이유. 네, 성과 이윤이 이제 뭐 차량의 이제 뭐 안전, 차량 문제, 뭐 민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가지고 운송 사업자한테 이제 연 한 몇 억씩 지급이 돼요. 네. 근데 이 평가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버스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럼 버스 노동자한테는 배분이 안 됩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배분이 돼요. 이런 문제는 들여다보면 항목별로 좀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성과 이윤을 업체에 한 얼마 정도 줍니까? 제일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요? 예, 예. 그러면 15억이 다 그냥 업주에게만 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업주한테 들어가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업주에서 일정 부분은 노동자들한테 배분해라라고 하는 성과 감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서비스 질이 좋았다는 건 노동자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돌려줘야 네. 되는데 안 준다라는 말씀이죠. 뭐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네, 성과위원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중공영제를 하면서 운수업체들이 그냥 정해진 이윤을 보장받고 서비스는 낫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인 서비스를 고려해서 성과위원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뭐 말씀하시는 성과 이윤이 근로자분들 앞에 가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윤이 두 가지 있거든요. 네. 기본 이윤이 있고 성과 이윤이 있는데 기본 이윤이 한 35억 정도 되고요. 성과 이윤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윤 자체는 어찌 보면 경영자 측에서 가져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 이윤 같은 경우는 경영자 측과 이제 버스 노동자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골고루 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 토론의 핵심이 어쨌든 비용은 낮추고 이용은 늘리고 효율성은 높이고 이렇게 가는 축이 하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낮추려고 하니까 노선을 지금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업체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뭐 업체들에서는 사전에 좀 조율이 되고 계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언론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업체가 많이 반발하고 있다고. 저희는 직접 들은 바가 없어요. 아, 네. 물론
업체에서 부담을 갖고 계시겠지만 현재까지는 업체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 보면 한 77개 노선 정도 지금 줄이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노선이 줄어들면요. 버스 대수가 좀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시지만 버스 운전 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도 딜레마가 오는 게 줄이자니 버스 운송 노동자분들이 생존권에 걸린 문제고 안 줄이자니 또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아이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 용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좋지만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고민해 주신 부분 있으니까 이게 고용 대책도 보장돼야 되는데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제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절충을 하고 또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지부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의 목소리. 네. 현장의 목소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이제 나름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 뭐 노사 간의 이제 단협에 의해서 이제 징계를 먹죠. 근데 회사 대표이사가 그 재정지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 조사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물론 도하고 사측하고의 문제겠지만 노사 간의 문제에서 사용자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모든 그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도민을 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기책사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징계를 받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도가 운송 사업자들을 너무 좀 봐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이후에 그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네. 노선 조정에 대한 부분에 들어간다. 노선을 지금 197개 네. 노선을 만약에 120개 노선 정도 줄인다. 이렇게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이 어떻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이라고 예, 하면 근데 받아들일 이제 부분이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마 그 용역 결과를 보면 노선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예, 노선의 효율화라고 하는 것이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이어서 근데 중요한 건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탄력적으로 이 방식을 그러니까 고용 승계나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 신규 노선 왜냐하면 신규 노선 자체를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라면 어떤 업체에서 노선이 사라져서 고용이 안 된 사람을 새로 만들어지는 업체의 노선에 전가시키는 것은 힘들겠죠. 왜냐하면 고용은 사업자의 권한이니까. 근데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신규 만들어지는 노선을 공용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환 고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자의 문제를 계속 고용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선 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대전제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대신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고용이 문제다. 그러니 기존 노선을 변경하기 힘들다.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그거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좀 면밀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지금 노선 조정은 지금 사실은 가능한 영역이 있다. 합리적이기만 하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노선들을 흡수해 내는 것을 지금 공영버스 노선들이 좀 가져가면은 또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노선 조정에 따른 고용 부분은요. 지금 아마 우리 안영권 지부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지금 근로 여건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일일 2교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일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상적인 일일 2교대로 조정한다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뭐 동의하고요. 일일 2교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노선 개편하더라도 그쪽으로 흡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토론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 국장님 하나만 그냥 끝으로 여쭤보면 버스 요금 인상안이 이번에 좀 나왔었는데 용년안에 인상안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금이라는 부분은 교통복지랑 같이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 부담이라도 이게 복지 차원의 부담이라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말씀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이렇게 한 30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노선 개편의 중요한 점은 일단은 편리하게 합니다. 일단 그 아침 시간이나 많은 시간에 좀 빠르게 그리고 배차 간격도 줄이고 이 부분이 크고요. 이렇게 수요도 확대하고 그런 또 그거에 따라서 조정되는 거에서 약간 불편한 지역에는 충분히 보완적인 수단을 저희가 마련해서 네.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아무래도 좀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두 가지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 게 관광객 수요와 지역 주민 수요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요금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관광객 때문에 노선이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듣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교통 체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에 있는 주민자치회 중에서 자체 재원을 통해서 교통수단을 직접 운행하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 교통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다 공공이 정부가 다 해결한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다만 그게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델들도 같이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주도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부의장님. 네. 예, 대중교통 특히 버스는 그 제주도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운행할 수 있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민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개념의 정책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리고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부장님.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재라는 그 대중교통이 공공재라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규정 하에 모든 서비스를 도민에게 돌려드린다. 뭐 그렇게 하면은 뭐 1,000억이 들어가든 그 이상이 들어가든 뭐 도민들은 뭐 반대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버스 준공영제 관련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자가 이용도 편리한 도시는 없다고 합니다. 교통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중점을 둘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후에 오영훈 도정에서 교통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